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투자자나 상가주택 등 건축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실공사 등 품질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저는 많은 부동산 투자자나 이런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들과 상담하면서 이런 분들은 대체로 공사비나 매입비 등 자금 문제, 사업성, 절차와 방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영상 등에서는 이러한 비용 등 자금 문제, 사업성과 경제성,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과 신뢰성 등에 대해서 각각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으며, 오늘은 건축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 부실공사 등 품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이러한 건축주나 투자자들이 품질 등과 관련해서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짓거나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품질과 관련해서 염려하는 것들은 크게는 모든 것이 계획이나 생각한 대로 무리 없이 끝까지 완공될 것이냐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쓰기 좋고 아름다운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난림공사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등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는 건축에 대한 경험도 없는 데다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만 하는 일에 시공업체들이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온갖 부정적인 소문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건축이란 상가주택의 경우에 미장, 방수, 타일, 전기, 설비공사 등 20여 개의 공정이 필요하고, 또 공정마다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기간도 거의 6, 7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은 공장과 같은 실내가 아닌 자연 환경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장마나 동절기 등 기후의 영향으로 부실시공 등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특징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철근 등을 빼먹는다. 공사는 이러한 특징 외에도 과거 일부 업체에서 꼼꼼하고 성실하지 못한 시공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아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철근이나 자재를 빼먹거나 불량 제품의 사용, 그리고 미숙련 기술자를 고용해서 부실 시공을 한다는 등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이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렇게까지 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철근의 경우에 200여 평 면적의 4층 정도의 상가주택이라면 보통 50 내지 70톤 정도의 철근이 소요되고, 전체 철근 가격은 대략 4 내지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 1톤이나 되는 철근을 빼먹는다고 하는 경우에 겨우 100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조그만 건물에서 그런 정도의 돈을 아끼겠다고 1톤이나 되는 철근을 빼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건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겁이 날 지경인데, 제대로 된 기술자라면 건물이 무너질까 겁이나 상상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100만원보다 하자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하기 때문에 철근을 빼먹기보다는 철근을 조금이라도 더 넣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량 제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공사 내역서에 의해서 적정한 공사비로 공사 계약을 한다면 모든 자재마다 자재 단가가 정해지고, 타일 등 거의 모든 자재는 건축주와 협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라면 이러한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내역서를 보면은 이 내역서마다 아이템들이 있고 이 아이템에 따른 자재 단가가 다 정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 단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고 제대로 된 공사 내역서에 의해서 작성된 적정한 공사비로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철근을 빼먹는다거나 불량 자재 등을 사용하는 부실공사는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건축 허가, 감리, 특검, 사용승인, 시험 등의 제도에 대한 것도 설명드려 보겠는데, 또 이러한 부실 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공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바로 이러한 건축 허가, 감리, 특검, 사용승인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업체 시공과 시험 등과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행정적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갖가지 제도가 추가되고 변경이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건축 허가 과정에서 설계 도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고, 또 공사 감리만 해도 이제는 설계자가 감리를 하지 못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선정한 제3의 감리자가 현장을 감리함으로 말미암아 건물의 배치, 철근, 배근 등 공사 진행 과정 등을 설계 도면에 따라 관리 감독하는 데다가 또 준공 과정인 최종 사용 승인 단계에서는 특검이라 해서 또 다른 건축사가 현장을 점검하는 제도가 생겨 과거와 같은 불법이나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전문가도 아닌 무자격자들에 의해서 시공되다 보니 부실공사가 난무하였지만 2년 전부터는 60여 평이 넘는 웬만한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업체만 시공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행정과 절차가 많이 개선되어 이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건물의 종류나 건축주의 특성에 따라서는 CM 제도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일종의 감독이라 할 수 있는 컨스트럭션 매니저를 두어서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전체 건축 과정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도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부실공사 방지뿐만 아니라 품질의 향상 그리고 건축 전반적인 관리까지 맡길 수가 있어서 직장생활이나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도 큰 무리 없이 투잡으로 건축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건축 수준과 자재 품질에 관한 것인데, 이 밖에도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과 건축 자재 수준의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부실시공, 하자 등으로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설계나 특히 시공 수준은 가히 세계적 수준이라 할 만합니다. 그것은 각종 언론 등의 보도로 이미 잘 알려진 해외 공사 사례나 해외 공사 수지 실적 등으로도 평가할 만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해외에서 설계와 시공 등을 경험해 보기도 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등의 수준과 품질은 이제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다고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입 타일 등 수입 자재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웬만한 우리나라의 건축 자재나 공법은 굳이 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제품이 월등하며 또 기술자들의 기술 수준도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는 대형 프로젝트나 현대나 삼성 등 대형 건설회사 수준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요즘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물의 설계나 건축 수준도 대형 프로젝트만큼은 못 미친다 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의미로는 주택 등 소규모 건물에 있어서는 오히려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업체가 대형 건설회사보다 품질이나 생산성 등 모든 면에서 낫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의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도 과거의 난림공사나 부실시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소규모 건축 분야의 한 분야가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장인정신을 가진 세분화된 전문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는데,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듯이 위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 분야에도 어느덧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공사는 회사 규모가 크다거나 이곳저곳에 온갖 건물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어정쩡한 회사보다는 상가주택 등 해당 분야만을 세분화하여 전문화한 성실한 업체만 잘 선정하고 꼼꼼하게 작성된
공사 내역서에 의해서 적정한 공사비로 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 철근을 빼먹는다거나 불량 제품 등을 사용하는 부실공사나 사기 등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로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주택은 일반 건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이러한 건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 규모가 크다고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분야는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가가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높아 공사비도 적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하자 등 사후 관리에도 훨씬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물은 현대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규모상 참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처할 수도 없고 또 어정쩡한 규모의 업체는 전문성이 떨어져 품질 등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오히려 어설프게 규모가 있다며 전국 방방곡곡 여기저기 온갖 종류의 건물을 취급하는 회사는 품질이나 관리, 생산성 등 모든 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은 데다 만약 여기저기 많은 일을 하다가 어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도 등이 난다면 내 건물을 건축하는 현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건물이나 다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제너럴리스트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러한 상가주택이나 신도시 등에 세분화되고 전문화한 스페셜리스트가 품질이나 생산성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하여 신뢰성이 높아 이러한 업체를 선정한다면 부실공사 등에 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 건축주들이나 투자자들이 염려하는 부실공사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품질 등과 관련하여 염려하는 것들, 두 번째로는 철근 등을 빼먹는다, 세 번째로는 건축허가, 감리, 특검, 사용승인, 시행 등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건축 수준과 좌재 품질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는 장인정신을 가진 세분화된 전문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품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실 대단히 막연합니다. 이를 수치 등으로 표시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부터 철근을 빼먹는다거나 부실공사라는 말은 어느덧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인터넷 등의 발달과 건설업계도 투명성이 확보되어 이제 이런 업체나 시공사는 현장에 발붙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으로 최근 신도시 등에서 활발하게 건축되고 있는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는 이러한 말은 거의 듣기 어려울 정도이며 또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익숙해지고 그저 잘 지어진 아파트에서 편하게만 살고 있다 보니 그렇게 편하고 익숙해질 만큼 아파트는 분양가가 높다거나 관리비 등 거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아파트가 아닌 건물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는 것 같고 또 오래전 과거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인식 즉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근거 없이 침소봉대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건물은 수십 개의 공정에 수많은 작업자들의 손에 의해서 건축되고 수많은 업체와 현장이 있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또한 이러한 건축의 특성상 아무리 대형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라도 하자 등이 발생했다는 보도도 심상치 않게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건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근거 없이 부풀려져 떠드는 소문만큼 최근 상가주택 등 현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문제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